반갑습니다. 하나은행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이렇게 좀 춥고 그렇지만 이렇게 뜨거운 열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발길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제가 오늘 좋은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그다음에 유형별 찐 핵심 투자 전략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돼야 될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매주 한국감정원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국에 72.1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울은 64.5인가 이렇게 나와서 사상 최저로 나왔습니다. 이게 100 기준으로 말하면은 뭐 말 그대로 100이 넘으면은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 이하면은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100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항상 제가 뭐 이 부동산 건설업계에 있은 지 한 25년 정도 되는데 저희 이제 지나간 세월을 보면 IMF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항상 위기하고 기회는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힘든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뭐 간단한 소개는 앞에서 했고요. 목차를 말씀드리면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2020년도에 올해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부동산 시장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요 변수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고요. 항상 당장 2023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어떻게 변할지 2023년 4년 이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 중장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꼭 같이 말씀드려요. 매년 그 당시 전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후까지. 그리고 유형별로 부동산 유형별로 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투자 전략이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지금 신삼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인데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끝으로 하면서 그리고 조금 이제 Q&A를 제가 사전에 받았던 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상고하저라고 많이들 말하죠. 의외로 올해 초만 해도 올 상반기 제 기억에 3, 4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5월, 6월 넘어가면서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하반기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저게 올해 2월 달에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물가라는 게 많이 상승하게 돼. 고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비싸죠. 원자재부터 당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신삼고 시대라고 해서 이어지는데 물가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죠? 저기 나왔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기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매년 매월일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돈을 많이 그동안에 풀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원자재가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갑자기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얘기 들었죠.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뭐 0.25씩이 한 0.5, 0.75, 막 1 이렇게 막 이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르니까 이거를 결국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건 아시죠? 왜냐면은 결국 미국이 올리고 글로벌적으로 오르면은 우리가 안 따라가면은 한국에 있는 자본이 다 외국 자본이 다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니까 결국 따라가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같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된 거는 딱 하나, 고금리입니다. 금리. 예. 지금 이 금리를 가지고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대출 규제 오히려 지금 풀고 있죠.
많이 해준다고 해도 감당을 못해요. 매월 300만,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무슨 뭘 삽니까? 감당을 안 되는데 사자마자 바로 그 뭐죠? 파산하라는 건지 뭐 현실적이 어려워요. 그런 게 가장 큰 거예요. 지금 고금리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그러면 안정화될 거냐? 이건 제가 뒤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정식으로 이제 취임은 이제 5월서부터 했는데 출범을 했지만은 지금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은 이제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켜야 된다,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장관님, 원희룡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왜? 잡으려고 했는데 알아서 잡혔어요. 근데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죠? 경기 침체고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좋은데 연착륙을 해야 된다, 스무스하게 하락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난리 난 겁니다. 지금 특히 2030 MZ세대부터 난리 난 거예요. 뭐 영끌이니 뭐 이런 말이 지금 완전히 지금 아주 힘든 시기가 됐거든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선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이제 다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뒤에 또 말씀드리지만 규제 지역을 다 풀었죠. 사실상 서울하고 일부 수도권 몇 개 남기고 다 풀었어요. 전국을. 그리고 대출 또 규제를 또 다 사실상 풀어서 LTV를 다 올려놨고, 그렇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시장이고, 지금 밑에 또 나오는 게 이슈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둔촌 주거 분양 얘기 나오죠. 예. 3.7대 1 이거 1년 전만 해도 이건 말도 안 돼요. 370대 1이 돼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3.7대 1입니다. 어느 쪽에선 선방했다는 말도 하는데 선방의 개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견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찌다 안 좋았어요, 결과는. 그래서 지금 3.7대 1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결국 실계약까지 어떻게 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계약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거를 분양받아 사느니 옆에 더 기존에 있던 이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좋은 새 아파트들이 더 싸게 나왔다면은 이거 분양의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고심거리고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역전세난이 나오고 전세 사기 주의보가 계속 발령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집주인도 패가망신하고 세입자도 패가망신합니다. 왜? 역전세난이 생기기 때문에. 심지어는 월세가 아니라 역월세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도 대준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건도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한번 딱 보면은 결국은 상고하저였는데 그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걸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너무 저금리로 오래 갔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고금리가 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정부도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금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아직은 좀 더 지켜보겠다 또는 아직은 어렵다. 왜? 고금리. 이렇게 되는 게 올해 시장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신상고 시대에 대해서 좀만 더 보완해 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물가가 안정되든지 미국이 연준이 더 이상 이제 올리면은 미국 경기도 더 침체로 갈 수 있거든요. 왜? 금리가 오르면은 경제가 잘 안 돌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은 금리가 안정화될 거냐 그걸 보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고물가 고금리가 지금 바뀌지 않고 고환율의 문제도 있는데 다행히 환율은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요 변수로 2023년 전망을 한번 볼게요. 먼저 금리. 저 보시다시피 12월 15일 날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한국이 3.25입니다. 기준금리가 3.25예요. 이러면 실제 예금 금리도 지금 5% 나오죠.
그 다음에 5%대 이미 뭐 이금융은 넘어간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이미 8에서 10%까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 8% 이렇게 말이 나온대요. 거의 7%. 저도 뭐 금융계에 있지만은, 그러면 이거는 집을 대출로 사서 감당해서 뭐 한 5억 빌리고 그러면 뒷감당이 안 돼요, 전혀.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예,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했던 간에 또 우리가 지금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게 한국은행도 미국이 너무 많이 빨리게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4.25에서 4.55, 우리하고 1.25 차, 사상 최대의 격차예요. 이 격차가 벌어지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금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론인데, 미국에서도 마냥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금리를. 왜냐하면은 걔네들도 결국은 시장이 경기가 안 좋으면, 미국도 곧 있어, 이제 얼마 안 있어, 지난번에 중간 선거 있었죠, 미국. 근데 이제 대선도 곧 이제 또 있을 거예요. 미국은 4년마다니까 짧잖아요. 또 올 건데 경기 안 좋으면은 안 좋거든요. 그거는 표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걸 언제 그러면은 이걸 안정화시킬지, 이제 쉽게 보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지 고민 중인데, 일단은 뭐 올해는 다 갔으니까 계속 이 추이는 갈 것 같고,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아주 다시 또 빠르게 떨어지지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하향 안정화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게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년에 꼭 지켜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출 규제 변수는 의외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출을 푼다는 얘기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집값이 오르는 거를 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대출을 이제는 규제를 오히려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너무 안 돈다고 봅니다. 지금 주택 거래량이 아주 안 좋아요. 거래량이 자체가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뭐죠? 매수자 실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거래되는 거는 급매물 아니면 급급매물. 제가 얼마 전에 알고 있는 그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실제 사례인데, 이게 시세는 올 초에 70억대를 찍었어요. 60평대 70억대를 찍어서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때는 뭐 74억, 75억도 사간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반기 들어오면서 그게 거래량이 쏙 끊겨요. 그러니까 급매물이라도 빨리 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내놓는데 65억으로 갔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60억으로 갔다가 또 한 달 있다가 55억 이렇게 다 결국 54억에서 체결된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아는 게, 그러면 그게 뭐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돼요? 10억, 20억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에 대표가 압구정 현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래되는 건 지금 뭐냐? 급매물 아니고 급급매물 수준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시작.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푼데, 왜? 거래 활성화하려면, 수요자 늘리려면.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금융위원장이 엊그저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주담대를 허용을 주셔야겠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윤석열 정부 출범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출은 이제 풀어 나갈 거예요. 이제 시장이 안정화시켜 계속 풀어 나가는 걸 더 늘릴 것 같아요. 대출 기회를 더 줄 것 같아요. 자, 세금 변수인데, 세금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의 정부와 앞서 있는 문재인 정부와 기존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보수 정권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런 정부의 차이 성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세금은 국민들이 집값도 떨어져 죽겠는데 세금은 작년보다 더 많이 내는 기분이잖아요. 솔직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평가하는 시점, 무슨 기준 가격, 모든 게 기본적으로는 작년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 왜
집값은 더 떨어졌는데 세금은 더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지금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은 당분간은 이제 어떻게 되죠? 세금에 대한 거는 완화 정책을 쓰겠다는 게 지금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더 빨리 추진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세금은 줄인다. 근데 세금이란 부분은 말 그대로 이게 거래에서 아주 중요할 정도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진 않아요. 왜? 집값이 오르고 한다면 세금 양도세 무서 집을 안 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세금이 민감합니다. 안 좋을 때 민감해요. 좋을 때 민감하진 않아요.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민감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많이 지금 거론하고 있고, 징벌적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종부세를 가산하고 막 이런 세금들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 막 몇 겹으로 더 내고, 우리가 알던 취득세 뭐 4%가 아니라 다주택 2주택은 8%고 3주택은 12%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없애려고 정부에서는 추진할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여야 합의라는 문제가 또 이제 국회에 대한 그런 국회에서 통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는 좀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주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세금에 대한 거는 규제를 푸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상 제가 말씀만 드린 거는 제일 무서운 거는 물량이에요. 예, 물량 변수입니다. 물량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공급 변수 중에 최고의 강력한 변수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입주가 있고 분양이 있어요. 착각하시는 게 분양보다 더 입주가 더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둔촌주공 분양을 했지만 입주는 뭐 2년 뒤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뒤에 또 지금 분양하면 3년 뒤에 통상 나오니까, 그때 입주했을 때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둔촌주공이 이제 12,000세대가 넘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분양이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3.2, 3.7대리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앞으로 입주할 무렵에 2년 뒤에 만약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거나 지금처럼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더 많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 시점에 반대로 시장이 많이 살아났다? 그거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뭐 말 그대로 프리미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곳이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사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뭐 예전에 보면 뭐 우리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다 아시다시피 뭐 반포자이, 반포레미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그리고 뭐 잠실 뭐 리센치 일치 많잖아요. 1, 2, 3, 4, 5단지 막 이런 것들. 5단지는 빼고 1, 2, 3, 4 기존의 추진, 이런 잠실 단지들이 한때 입주했을 때 가격 하락 내지는 분양가 이하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왜? 타이밍이 좀 그때 당시도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이게 다 빠르게 회복이 됐거든요. 왜? 입지만 좋으면. 그래서 입주 물량을 잘 보시되, 분명한 거는 입지가 좋은 곳, 적어도 서울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좋거나 강남 근접한 곳이나 준강남 지역이라는 곳들 있죠. 뭐 마용성도 있고, 이런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가 아마 기회일 수 있어요.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나의 이제 자본 여력도 봐야 되니까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엊그저께 대구도 가봤지만은 이건 뭐 집은 다 지어놨어요. 새 아파트 막 초고층 아파트 줄비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대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뭐 부산도 그럴 거고, 주요 지금 지방 대도시권도 그래요. 서울에서도 인접한 수도권 지역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다 이거는 여기서 명심할 거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기회가 되는 거는 서울에서도 중심부에 또는 근접성이 좋은 강남권이나 해당되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은 수도권 외곽 지방권에서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란 얘기는 정상적일 때는 도저히 사기 힘든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될 만한 자리가 프리미엄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우리가 다 뻔히 다 알고 아는 얘기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게 그런 건데, 안 좋을 때는 지방 먼저 죽죠.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더 안 좋아지면 수도권 내부, 그 다음에 서울권, 강남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알짜배기만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입주 물량 쏟아지는 곳에 좋은 곳은 뭐 빈집 쇼크 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수도권 외곽 지방권이 대부분 타깃이에요. 서울에서 뭐 중심 강남 요지에 빈집 쇼크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예, 서울의 인구가 갑자기 뭐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보시면, 일단은 현금 부자들은 지금이 뭐 줍줍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고 급급매물 노릴 거예요. 왜? 현금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고금리하고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좀 뭐 저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저런 현금 부자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네,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중장기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제 강의할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건데, 일단 저출산 고령화란 말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저출산 고령화인데,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잡아서 어쨌든 이게 유지되려면 2.1명, 이 2명이 출산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1명도 아니고 0점으로 나가죠. 이거 아주 전 세계 출산율 최저잖아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출산이다. 그다음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은퇴를 지금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은퇴 또는 일반 직장에서 은퇴하는 게 보통 50 정도 되면 은퇴를 고려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이 50년이 더 남아있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왜 얘기 나오냐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자, 이거와 연관된 걸 같이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 가구의 분화입니다. 지금 2020년만 잡았어도 과거에 됐던 30%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가 3분의 1이 이미 됐어요. 지금 3분의 1 넘었어요. 이제 35%, 40%, 50% 지금 향해 가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많이 그렇게, 선진국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오직 하면 뭐 무슨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까지 있겠습니까? 뭐 혼자 사시던 건 알아서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왜? 이게 사회의 구조가 변하고 직업의 관계도 변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모든 게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과거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제는 산업사회도 아니고 지식정보사회, 뭐 점점 4차 산업사회 이렇게 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게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시대에 대비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항상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언제는 과거같이 아주 큰 집이 필요하던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너무 큰 집을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선진국 유럽도 그래요. 자동차도 집도 다 스몰하게 가는 게, 다운사이징으로 가는 게 선진국 추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구 이동이라고, 이거는 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앞선에 말씀드린 건 이제 그래프 이제 이렇게 표시된 이 사진이 이제 많이 유행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지도죠, 지도. 예. 이게 뭐 지도인데 이게 뭐 다른 거라고 뭐 보다 지도로 보이잖아요. 예. 남쪽의 지도, 남한의 지도, 어떻게 보면 한 대한민국의 지도입니다. 남쪽.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결국 뭐 빛이 막 반짝이는 데가 있어요. 빛이 많이죠. 이게 뭐냐면은 인구의 전출입 통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빛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반짝인데 보면은 지방이라는 곳에 보면은 지방 광역시권 정도, 대구, 부산, 광주, 세종, 대전 이런 쪽은 좀 반짝이고, 제일 상단에 반짝이는 것이 많이 몰린 게 뭐죠? 수도권이겠죠. 예, 수도권. 그 중에서 특히 아주 진한 게 서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인구들이 도시 집중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뭐 전국투의 90%가 다 도시라는 말도 있는데, 지방에 혹시 다 가보신 줄 알면, 지방에 가면 일단은 사람 찾기가 없습니다.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사람을 찾아보면은 지금 요즘에는 90%가 다 외국에서 이주하신 분들이라며요. 저기 멀리 뭐 동남아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 농촌이 안 돌아간대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면은 아주 이제 인구가 이제 사실상은 대한민국에 있는
원래 살던 농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다 도시로 다 이주했다는 얘기고 이주해 간다는 얘기고 출산율까지 적은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화는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좋은 뭐 공기 좋은 데 사는 건 좋은데 좋은 공기만 쐬고 오시면 되고 아니면 거기서 좀 잠시 이렇게 좀 살아보는 건 좋지만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해서 고가의 집을 짓고 고가의 주택 사는 거는 보여주기 위한 거는 좋을지 몰라도 실속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 그게 현실이에요. 이제 부동산 그러면은 투자 전략을 한번 볼게요. 유형별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도가 나와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이렇게 대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파트는 지금 다주택자, 무주택자 얘기 나오죠. 뭐 집을 언제 사요, 마요,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집을 사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사셔도 되는데 다만 타이밍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미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 시장이 이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러면 언제냐?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한번 고민을 해보거나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투자를 혹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적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미국도 금리를 당분간 내릴 생각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더 떨어지면은 있지만 집이 없는 분이 무주택자이신 분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점점 정부에서도 대출을 많이 풀어드리고 여러 가지 뭐 특별한 금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안심전환 대출만 막 다양한 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분은 그걸 최대한을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타이밍은 아마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혹자는 더 아니다 뭐 앞으로 3년 5년 간다 이렇게 얘기지만 그거는 뭐 항상 안 좋았을 때는 그런 얘기 항상 나왔고요. 좋았을 때는 또 반대로 또 뭐 항상 계속 좋을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그 기준이 뭐냐, 내년에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 휴전 종결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라는 것이 마냥 올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 경기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무슨 뭐 선거 변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금리를 마냥 올릴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별로 안 좋거든요. 경기가 침체됐는데 좋은 결과를 맞는 그런 기존의 정부 여당 이런 적 한 번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가 나빠서 다 교체되고 아주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뭐 미국의 이런 말 오바마 대통령이 막 장기적으로 인기 있었고 계속 연임된 다시 또 선임된 이유가 바로 경기가 최상이었어요. 항상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뭐 그분들이 엄청난 정치력보다도 경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하여튼 그렇다.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투자를 어쨌든 다주택자가 지금 뭐 공격적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운데 다만 한 가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봐야 될 건 뭐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게 있거든요. 완전하게. 그게 한 번의 기회는 될 수 있어요.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라면 대출을 과도하게 안 받아도 되는 다주택자 그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거는 주택임대사업자 여부를 조만간에 발표될 그걸 보세요. 포인트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나 빌딩은 지금 뭐 상가나 상가 빌딩도 원래는 올 초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주택 시장이 안 좋아도 얘네는 더 여전히 괜찮았는데 지금 안 좋아하는 이유가 금리죠. 금리. 아니 은행에서 그냥 얘 놓고 너 놓고 정기금 안전빵으로 가는데 5% 6% 준다고 하는데 상가 임대 수익률 3% 4%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사놓고 나서 역으로 내 돈을 내면서 계속 살아야 돼. 세금도 내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가는 거래가 거의 끊겼어. 완전히. 그러면 거래되는 건 뭐냐?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실수요자, 내가 장사를 하거나 이런 자리인데 목 좋은 자리 정도는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의 투자로 해서 단기적으로 상가 투자해서 돈 벌기는 힘듭니다. 네.
이 상가 빌딩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역시 거래는 끊겼어요. 상가 빌딩은 우리가 꼬마 빌딩이라도 말하고 이제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왜냐하면은 얘를 통해서 자산을 우리 뭐랄까 좀 증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항상. 예. 상대적으로 빌딩 가격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면은 세금을 좀 절세하는 효과가 있어서 자산가들이 빌딩을 선호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 역시도 지금 거래는 아주 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빌딩 시장, 이 뭐 상가 빌딩 시장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뭐 어떤 시장이냐면은 지금 가격은 더 올라가서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는 전혀 안 되겠죠. 떨어져도 거래가 될까 말까 하는데 올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거 과거에 얼마였어? 얼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거였어? 지금은 나는 뭐 이렇게 이 금액 아니면 못 팔아.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서 간혹가다 또 이게 또 누군가는 또 사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시세가 되는 게 이 거래가 별로 많지 않은 시장 아닙니까? 약간 그런 독특한 추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세는 지금은 금리가 너무 좀 높아서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이 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은 커요. 그렇지만 뭐 반대로 이것도 금 매물이 아니라 극금 매물 뭐 좋은 매물이 나온다면 투자 여력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가 분양 시장도 아주 어렵죠. 상가를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분양해서 뭐 5억, 10억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지금 분양 시장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금리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게 지금 대출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피스텔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최근에 서울에서 한때 작년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개발 시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찾고 있는 게 바로 오피스텔 땅 지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얼마냐? 면적이 300평이 돼야 됩니다. 오피스텔이 나오려면 땅 300. 근데 사실 300평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파트 지으려면 3만 평이 나와야 되고 막 3천 평, 뭐 3만 평 나와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3천 평이 있으면 돼요. 이 말은 뭐냐? 오피스텔은 공급이 쉽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서울에서 지금은 300평 땅이 나와도 오피스텔을 지금은 못 짓고 있어요. 올해는 하반기 때는 사실상 끊겼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 지금은 아시다시피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잖아요.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내 돈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수백억, 수천억 가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 PF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지난번에 강원도 사태 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PF가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지금 안 좋은 판에.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도 지금 상당히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어떠냐? 그러면 공급이 안 되면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공급이 안 되면 좋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시장에 민감하고 금리에 민감한 상품이에요. 근데 지금 고금리에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은데 오피스텔 나홀로 좋다고 그러긴 쉽지 않아요. 또 왜? 선호도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우선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오죠.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도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 내년에 이제 PF 시장이 풀리고 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토지 시장은 이건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투자해놓고 자기 생애에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이런 각오로 사셔야 되는 게 토지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20년, 30년, 50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토지 거래도 당연히 지금 아예 거의 끊겼겠죠. 근데 토지는 지금도 뭐 이렇게 간혹 이렇게 뭐 토지에 대한 뭐 피해 사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가 권유하는 거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획 사기를 많이 당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토지는 정말 일반인들이 토지를 가지고 투자해서 그걸 분석하는 눈을 갖는 거는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알고 계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장이라면은 토지 시장도 아주 정말 선별적으로 눈을 엄청난 해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토지 시장도 역시 상당히 내년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만한 시장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 이제 제가 이게 부동산 유형별 한번 봤고 신상고 시대에 맞춰서 이제 투자 전략을 하나를 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 신상고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이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보면은 이게 어떻냐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1년 전 아니 작년도 아니고 올해 상반기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이렇습니다. 뭐냐 보이 나오듯이 투기적인 매각 차익을 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도 막 나온 거예요. 갭 투자라는 말도 지금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이게 오르는 거거든요. 오르는 게 지금 대세였어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기존의 것처럼 이게 레버리지를 많이 투자해요. 방송에서 뭐 얼마 전에 우연찮게 보니까 뭐 연예인이 뭐 자기 친구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뭐 자기 돈이 뭐 일부 가지고 대출을 엄청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 건물이 뭐 2배가 됐다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경기 아주 분위기를 잘 탈 때 시장이잖아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말 그대로 깡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같이 레버리지 과도하게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 막 풀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미동을 좀 안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시장이에요. 어차피 줍줍을 하던 급급 매물을 사던 급급 매물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시세가 정상 시세가 20억인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급매물이 아니라 급급 매물이 만약에 뭐 10억에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도 되겠죠.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이 가격 이상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보면 변화되는 시장은 어떠냐? 기존이 아니라 이제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가공을 거쳐야 되는 시장이 지금은 뭔가 부가가치를 넣어야만 거래가 되고 그래야만 수익이 됩니다. 자, 이게 보면 6가지 정도인데요. 자, 보면 첫 번째는 지금은 경제 저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를 당연히 경제 저성장 시대는 변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산 투자 원칙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원칙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게 왜냐면은 리스크가 왔을 때는 위험이 왔을 때는 너무 큰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회복 불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으로 우리도 포트폴리오식 분산 투자를 가야 돼요. 주식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은 안전마진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최고로 가장 값싸게 사라는 거. 그다음에 가공하라는 얘기, 부동산 이런 얘기를 제가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활용하라는 거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경제 저성장률 지금 경제 저성장 시대는 이미 왔어요. 한참 전에 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잠깐 올랐다가 계속 다시 또 내려가서 지금 보면은 2030년 내년만 해도 1%대로 내려가고 마이너스 성장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선진국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선진국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점점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좀 뭐 어려워지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경제는 저성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뭐 이렇게 뭐 오피스텔이 좋고 아파트가 좋으니 여기에서 뭐 두채, 셋째, 넷째, 다섯째 사는 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빠지면 데미지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점점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선진국화 될수록 이렇게 몰빵 투자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보시면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10주택 하면 다 재벌될 것 같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무슨 뭐 빌라 왕이니 저는 그런 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다 파산하고 난리 났잖아요. 세입자 피해 엄청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몰빵하는 거는 정말 좋으면은 초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접하면은 쪽박도 아니고 거의 거기 들어가셔야 돼요.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아져요. 이게 완전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명심하셔야 될 게 몰빵 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 신상고 시대에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니 현금 1달러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40센트에 사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투자. 이걸 누가 몰라요. 지금 시세가 이미 10억짜리인데 이거를 5억에 6억에 사라고 하면 이거는 다 알죠.
바로 이런 거를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게 워렌 버핏의 기본 철학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섣부른 투자보다는 이제 아주 물건을 보고 그걸 사는 거죠. 그런 거를 노력을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중개업자 말만 믿는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중개업소도 다 뒤져다니면서 그 지역을 찾으면, 이런 노력하면 급급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뭐 급매물, 급급 매물, 뭐 경공매 매물, 그다음에 뭐 부실 채권 매물 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미분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올 거예요. 미계약분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은 특히 접근성 좋은 거, 강남권에 가까운 것들은 메리트가 있어요. 강남권도 당연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부자들이 가장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상속 매물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뭐 자산가들의 노하우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꼬마 빌딩이 뭐 50억짜리가 나왔는데 형제가 5명이 상속을 받았어요. 대부분이 이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못 팔아야 되냐? 다 보면 일단 당장 세금을 못 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고가의 이런 부동산이 나오면은 이게 형제끼리 이거를 아주 우위 좋게 유지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군가는 그 중에서 배고픈 형제도 나올 거고, 그러면 나는 돈이 필요해 이런 사람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 지분 하나 때문에 나머지 건물이 다 망가져요. 예, 지분이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뭐, 그래서 이런 상속 매물이 보통 보면 급매물이야 급급 매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분들 역시도 세금도 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잘못되면은 뭐 경매로 넘어간 것보다 나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어서 자산가들은 이 상속 매물을 아주 투자하는 좋은 매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부가가치, 이제 우리 리모델링 얘기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그 건물 투자하시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지금 신상고 시대에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신상고 시대 이전에는 그냥 뭐 내가 어느 지역을 있는 그대로 사도 있는 그대로 되팔아도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권이 좋은데 여기 보니까 건물들이 빌딩들이 상가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 이거를 사가지고 내가 포장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건축하기에는 요즘에 건축공사비 너무 비싸니까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하면 아주 싸게 할 수 있거든요. 10억이 원가라면 건축하는 10억이라면 얘는 한 2, 3억이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외관 보면 똑같아요. 신축처럼.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하나 심어놓고, 보통 통상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놓고 외관 예쁘게 이렇게 비용은 안 들여도 좀 뭔가 트렌디하게 좀 해놓고 이러면,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거기다가 임차인만 좀 우리가 알려진 임차인, 뭐 프랜차이즈면 더 좋고, 아니면 좀 유명 업체라도 이렇게 좀 깔끔한 임차인, 커피숍 같은 것도 선호,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건물 가치가 거의 뭐 더블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래서 대신 이걸 하면 지금 뭐 노력이 몇 배로 들잖아요. 상권 좋은 거 찾아야지, 그런 주택이 나와 있는지 찾아야지, 멀쩡히 사는지 문 두드려서 집 하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봐야지. 또 아까 듯이 뭐 이렇게 그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좀 감각도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돈 벌기 가장 안정적으로 버는 거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신축의 리스크는 공사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리스크죠. 평당 공사비가 지금은 조그마한 꼬마 빌딩 하나 지으려면은 최소한 웬만한 데서는 한 평당 한 700, 800, 900도 부른대요. 근데 예전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평당 400이면 적고 500이면 적고 많이면 600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는 뭐 1.5배, 1.7배, 2배 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토지도 리모델링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저도 뭐 토지를 막 예쁘게 막 단장하고 그다음에 길도 내고 이러면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면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예. 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정부 정책을 보면은 5년마다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은 정부 정책이 5년인지 아니면 시장이 5년인지 이것도 헷갈릴 정도인데, 묘하게 과거에 보면 이론적으로 부동산은 20년 주기설이 원래 정석이었어요. 근데 10년 주기설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왜? 경기가 10년마다 돈다. 근데 이게 지금은 5년 주기설, 부동산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뭔지 참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상하다. 어떻게 정부가 부동산을 막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을 풀어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왜냐면 시차가 존재해요. 정책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정책 내겠습니까? 그냥 둬야죠. 근데 뭐가 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어떻게죠? 뭐 정책을 강력한 대책 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은 이게 시차가 바로 적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뭐 세금이라든지 민감한 부분.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공급을 내놓는다고 해도 당장 나오지 않잖아요. 4, 5년 뒤에 뭐 신도시 뭐 개발하는데 5년, 10년 뒤에 나올 얘기잖아요. 뭐 재건축 푼다고 해도 5년 뒤에나 집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계속 이게 맞물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시차가 존재하고 정부 정책이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주도를 하더라도 결국은 후행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보다 정부 정책이 다소 늦는 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걸 반영되는 데까지 시장이 또 반영시키는 데까지 또 시간도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근데 중요하긴 합니다. 시장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질문에 가까운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걸 중심으로 물론 질문도 좀 이따가 제가 사전 질문 받은 걸 2개를 설명드리겠지만 요길 가지고 요거 하면 다 이제 궁금한 점이 여기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투자 유형별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왜 이걸 나왔죠? 자.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옛날에 뭐 전반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는 단독주택에 살았던 게 대세였어요. 아파트라는 게 뭐 구경을 못 해봤어요. 친구네 집에 가도 단독주택이었고 보통 다 40, 50대만 해도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아파트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 좀 보이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만큼에 대해서 시장의 선호도가 이미 특히 MZ세대나 2030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아니면 다른 건 집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였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 도시화가 집중되고 있고. 예. 그래서 아파트, 빌라는 뭐냐? 중간에 끼는 애잖아요. 단독주택과 아파트 사이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얘는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고 근데 뭔가 또 분양한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 빌라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빌라에 대한 뭐 전세에 대한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시장 회복 반등에도 순서가 있다. 순서는 회복하는데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야지 회복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다 당연히 아파트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 위에서 빌라 같은 게 따라 움직이고 단독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거의 뭐 잘 안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급하게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샀다가 아까처럼 뭐 상가로 개발하거나 뭐 리모델 이런 거 용도 아니라면 내가 거주용으로 사면은 단독주택은 내가 만약에 급하게 팔아요. 30억짜리 단독주택인데 급하게 팔면은 15억, 20억에도 안 사요 사람들이. 급하게 팔려면 그래. 저기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황금성이라는 취향에서는 아파트만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인가 1주택 무주택자인가 앞서는 말씀드렸어요. 다주택자는 뭐죠?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여부 다시 그걸 완전하게 푸는지 여부를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현금성을 좀 여유가 있다면은 뭐 상급지 갈아타기란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할 필요도 있겠고요. 무주택자는 뭐죠? 사실 예전 같으면은 뭐 둔촌주공들 뭐 300대 1 돼가지고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새 청약 점수 84점 만점에 거의 뭐 75점 80점 맞아야 되는 게 지금은 청약 점수 뭐 22점도 됐다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걸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는 나한테 이게 이 지역이 그다음 내가 살 수 있는 직장하고 아주 근접해 있고 이러면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막상 시장이 반등해서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입지적으로 좀 이렇게 잘 분석하고 살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가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뭐 되죠? 금리가 너무 비싸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현금성을 최대한으로 많이 섞어서 살 수 있는 게 해야죠. 감당한다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가 빌딩 한번 볼게요. 임대 목적, 투자 목적, 실사용 목적 이건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끊긴 이유는 뭐죠? 투자 목적이 일단적으로는 사람들이 투자해봤자 지금은 손해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가나 빌딩도. 그리고 또 뭐죠? 임대 목적이 꽝이에요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금리 은행 예금보다 좀 더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은행 예금 내는 게 훨씬 더 높으면 무슨 사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그러면 금리보다 더 높게 나온 걸 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전에 산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면 못 판다고요 그 가격에. 금리가 6%에서 3%로 만약에 연으로 만약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3% 받던 걸 상가를 6%대로 만약에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만약에 그걸 부동산 가격으로 환산하잖아요. 거의 반값이 나와요. 이걸 근데 매도자가 내가 그렇게 팔겠습니까? 나는 완전 쪽박차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못해요. 거래가 실종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상가인지 신규 분양 상가인지 뭔데 지금 뭐 신규 분양 상가는 뭐 쉽지 않죠. 기존 상가도 힘든데 전통적으로 고분양가란 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분양 상가는 다 그거는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분 잔금용 용도 변경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가주택 같은 데라고 있어 빌딩인데 꼬마 빌딩인데 위에 주택이 있어요 한 층에. 그리고 밑에 주인이 살죠. 그 주인 어르신이 매번 우리 가게 잘 되나 하고 왔다 갔다도 하지 않아요. 자기 건물에 1층 편의점, 2층 뭐 음식점 막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 주택이 있으면은 지금은 거래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주택이 있으면 바로 취득세 중과를 받아요. 집이 있는 사람이 보통 대부분이기 때문에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 거기다가 뭐 농특세 하면은 13점 몇 %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들보다 몇십억을 더 주고 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가로수길에 있는 제가 상가를 한번 보니까 이분이 한 180억 정도의 세장가를 생각했는데 주택 부분에서 얼마 전까지면 요게는 최근에 나온 법 개정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개정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거 그냥 180억에 좀 아쉽지만 좀 좋은 자리니까 가로수길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택 부분이 있었어요. 절반 정도. 근데 그걸 감안하니까 불과 2달 사이에 170억대도 안 팔았던 분이 불과 2달 사이에 지금은 160, 150억도 아무도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주택 부분을 살 사람이 그걸 많이 인수한다면 세금만 2, 30억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그걸 왜 사요? 세금을 더 낸다? 나는 180억, 170억이 아니라 200억을 주고 사는 효과인데 반대로 파는 사람은 지금 땅을 치고 지금 통곡하겠죠. 왜? 한두 달 사이에 이게 바뀐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부분이 들은 거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부분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요청하셔야 돼요. 사겠다는 사람은. 그 용도 변경이 안 되면은 중과를 받습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축인지 구축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특성상 어떻게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래된 오피스텔은 투자는 꽝입니다. 왜? 오피스텔은 시간이 가면 이상하게 가격이 떨어져.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예요. 그때 사고 팔고 나오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아파트는 어떻게죠? 시간이 가더라도 가격이 더 올라요. 왜죠?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재건축 이슈 없습니다. 제일 비싼 땅덩어리에 용적률 600%, 800%, 1000% 지은 오피스텔이 무슨 재건축 메리트가 있겠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신축일 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고 반대로 시간이 가면 떨어지니까 그것도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 오피스텔, 입주 예정 오피스텔이 주변에 많은지 그것도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날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개발 이용 가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투자 권유 받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특히 뭐 어떤 뭐 법인이든 아니면 전문적인 투자하는 업체든 이런 데서 받았다 이거는 거의 다 지금 리스크 아주 큰 부동산이에요. 그냥 토지하시는 분들은 직접 자기가 뉴스나 신문이나 어떤 정보를 분석해서 그 지역을 가가지고 직접 원소유주한테 사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선수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재테크지.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이 벌게 해줄게요, 이거 사세요 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을 그걸 믿고 산다면 다 나중에 그 토지 가격은 거의 반토막, 10분의 1토막 이렇게 나고 나중에 주기내 사냐고 그 업체는 또 뉴스에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인들은 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연락 오면 호도하고 거기에 가시면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에 분위기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토지는 찾아다니는 걸 하지 연락 오는 토지는 안 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사전 질문 받은 거. 네, 강연에 이어서 간단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저희가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5년째 매도를 원하고 있지만 이 대치동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서 거래가 쉽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도 후 갈아타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5년 동안 뭐 거래 안 되는 거는 이분이 뭐 이렇게 처음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작년 이전만 해도 이거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판 거고요. 솔직히 살 사람 많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거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자 다 서로 미리 사전적으로 다 그 허가 구역에서 실거주하겠다고 써놓고 하면은 다 거래 승인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때까지 해서 이거 올라? 20억, 50억, 100억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판 거고 지금은 못 파는 건 뭐죠? 급급 매물 아니면 안 팔린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첫 번째는 안 받쳐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를 노리든지 아니면 급급 매물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정도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 중에 하나니까 수요자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해서 내가 생각한 가격이 불과 작년만 해도 만약에 이게 50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30억이에요. 이거 제정신은 못 팔아요. 이거. 그럼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죠? 버티셔야죠. 지금은. 버티시다면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당분간은 버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회사원입니다. 2023년에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 그렇다면 언제쯤에 주택을 구입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비슷하죠. 자, 내년 상반기 일단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신혼부부 이런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신혼부부 특별 공제도 있고 뭐 내 집 마련 생애 최초도 있고 뭐 안심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왜? 지금 대한민국은 결혼을 권장하는 분위기 때문에 혜택이 많아요. 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되 어쨌든 간에 청약 점수가 좀 부족하고 이러더라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일 수 있어요. 좋은 거를.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이후를 좀 검토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고요. 그런 혜택들을 통해서 그다음 특별 공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분들은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바닥에서 사서 워렌 버핏처럼 바닥에 사서 하는 게 좋죠. 근데 현실은 쉽지 않죠. 왜? 바닥을 알면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재벌이 되고 여기 안 나오셔도 되고 저도 여기 강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닥을 모릅니다. 솔직히 정확한 바닥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바닥은 아니더라도 주식처럼 무릎 수준이라도 사는 건 괜찮아요. 항상 나중에 오른다면 또 올랐다고 또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내년 하반기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실제로 지금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해서 내가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실제로 여기를 지속적으로 직장이든 뭐든 내가 이렇게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거주할 목적이 타당하다는 지역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 왜? 아주 분위기가 뜨겁고 할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도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시장은 내년도는 무조건 상저하고 이상으로 과고가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에 어차피 상반기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꼭 지켜보시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방침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 허가 임대사업자 허용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혜택 확대, 그 다음에 뭐 세금에 대한 부분, 나중에 이제 취득세 절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되 키포인트는 결국은 금리가 하락으로 반전하는 시기냐, 이거를 꼭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장이 회복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세한 강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